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맡게 된 YG 멘토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준표입니다. 만나뵙게 돼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사회에 보시는 분이 소개해 주신 대로 현재 YG 멘토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YG 멘토는 아이들의 적성과 능력을 진단해서 그 능력이 잘 발휘되는 미래의 분야가 어디인지, 그 분야에 도달하려면 인생에 많은 선택의 길이 있는데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민간기관으로 출발했지만 혹시 진로 관련되시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이들 적성 진단하는데 국내 특허를 3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특허 문제 때문에 공교육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민간이다 보니까 사회 변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요. 또 막상 일하는 것은 공교육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교육과정이 어떤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지, 또 사회에 어떤 요구사항 때문에 우리 교육과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 바쁘시겠지만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안점으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 들어서 진로교육 열풍이 굉장히 불고 있는데 그게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또 교육 발달상 진로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미시적으로 최근 들어서 입시나 이런 교육제도와 어떻게 연동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이나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각자 하시는 업무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로지도는 최근 들어서 공교육이 감당해야 될 큰 숙제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부모님들의 정보력에 의해서 아이들의 어떤 진로가 달라지는 이런 현상들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 30년 전에는 전 국민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 다음에 시골 사람이나 서울 사람이나 엄마가 알고 있는 직업, 아빠가 알고 있는 직업은 전 국민이 다 똑같았습니다. 그 전 국민이 똑같이 알고 있던 게 뭐죠? 딱 7가지거든요. 의사, 판사, 변호사, 교사, 한의사, 교사, 공무원입니다. 이 7가지 직업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알고 있었어요. 부자, 가난한 사람, 서울 지방 사람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회가 발전되면서 어떤 부모님들은 달라진 정보가 업데이트됐고, 어떤 부모님들은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편차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강원도에서 누가 공부를 되게 잘해서 서울대학교를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또 강남이라고 다 부자는 아니지만 강남의 부잣집에도 서울대를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옛날에는 학습 능력이 똑같고 둘이 지향하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부모님 간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이는 서울대학교 가는 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취업할 때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의 자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서울대학교 4학년 다니다가 2학기쯤 되니까 이제 여름방학에 찾아와서 여러분들한테 상담을 합니다. 엄마, 나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더 있긴 하지만 공부는 또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할 수 있고, 벌써 학자금 대출 2번 받았고 나 취업하기로 결정을 했어. 근데 엄마, 취업하는 것은 걱정이 없는데, 왜냐하면 취업난이 어렵다고 하지만 나 그래도 괜찮은 대학 다녔고 학점 관리 잘했고 토익 점수도 나쁘지 않아. 그래서 엄마, 취업하는 건 너무 걱정이 오히려 없는 편인데, 진짜 걱정이 되는 것은 한번 결정하면 바꾸기가 굉장히 힘든 결정일 것 같은데 엄마 생각에는 나 어느 회사 가면 좋을까? 엄마가 한번 추천해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회사가 어디입니까? 1번 삼성, 2번 LG, 3번 SK, 4번 현대. 아직도 5번의 대우가 떠오르시죠? 지금 그 대우는 우리 때 대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얘기를 하도 들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얘기가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강남이라고 다 부잣집은 아니라고 했지만 여기서 가정은 아주 부잣집입니다. 걔가 아빠한테 똑같이 서울대학교 4학년 했는데 물어봅니다. 아빠, 나 취업하기로 결정했는데 아빠 어디 취업하면 좋을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빠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아들 취업하려고? 그랬다면 아빠는 현재 광화문에 있는 살로만 스미스반이라는 회사를 다닙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부지 알렌 해밀턴을 가보든지, 아이고 우리 아들 딜로이트 투시 토마츠를 가보든지, 프라이스 워라우스 쿠퍼스를 가보든지, 베인앤컴퍼니를 가보든지, UBS 워버를 가보든지, 타워스페린을 가보든지, 엑센추어를 가보든지. 보통 집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부모님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은
대한민국의 파이낸스 센터나 상공회의소나 흥국생명 빌딩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한국의 4년제 대학을 나오는 애들을 뽑는 연매출 50조, 70조가 넘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머릿속에 없습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았던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부터 자리 잡았던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된 사람은 그것이 머릿속에 있지만 업데이트가 안 된 사람은 여전히 그게 없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걸 사회과학에서는 SES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소득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그런 사회과학적인 요인이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농담처럼 개천에서 용은 안 나오고 자꾸 욕만 나온다라고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이유도 이 SES 효과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슬픈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근 들어서 부모님이 해줘야 되는 것은 애들 공부를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얼마나 다양하게 변했는지 그 변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선택의 옵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 앞에 쫙 펼쳐놔 주는 것이 주변들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공교육 현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자본주의의 특징이 계층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게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단점이거든요. 서울에는 그 많은 10층 이상의 빌딩의 빌딩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은 죽을 때까지 10층 이상의 빌딩의 주인을 한 번도 못 만나보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타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울려 사는 것 같지만 조용하게 계층져서 사는 게 자본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유일하게 자본주의 하에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같은 공간에 모이는 것은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 학교는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사는 아이와 가장 못 사는 아이가 같이 공부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공간을 통해서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 똑같은 정보가 아이들한테 전달이 돼야만 부모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똑같은 꿈을 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선생님이 옛날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들은 또 학교에서 그 얘기 애들이 듣고 오면 어디 가서 또 쓸데없는 옛날 얘기 듣고 왔네. 야,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 하면서 알아서 잘 찾아갑니다. 근데 믿고 의지할 건 선생님밖에 없는 아이들은 선생님만 믿고 그쪽으로 쭉 갔다가 열심히 해서 그쪽에 도달했더니 사회에서 듣는 말이 끝물이네, 막차 탔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오히려 선생님의 정보에 의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교육 현장에서 첨단의 직업 정보들, 첨단의 진로 정보들이 항상 넘쳐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요즘 부모님들의 역할, 지역사회의 역할, 어른들의 역할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로 지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적성을 파악하는 거고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진로를 설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적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선천적인 유전자적인 능력에 후천적인 환경이 더해져서 하나의 완성된 인간이 되는 것을 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전자적인 능력에 후천적인 환경이 더해지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은 유전자 능력하면 좀 약간 우월하신 편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다 공부 잘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 유전자는 꼭 그 뜻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옛날에 공부를 잘했어도요. 엄마 아빠의 조합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엄마 아빠가 옛날에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요. 유전자의 조합이 얄궂으면 공부 못한 아이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옛날에 엄마 아빠가 아무리 놀고 공부 안 했어도요. 유전자의 조합이 기가 막히면 공부 잘하는 애가 또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공부 문제 갖고는 서로 부부간에 누구 닮았네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적성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 뒷얘기가 더 중요한데요. 아무리 유전자적인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좋은 환경에서 좋은 습관을 들이지 못하면 그 능력이 발현되지 않은 채로 굳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설령 능력이 살짝 부족하더라도 좋은 환경에서 좋은 습관을 들이게 되면 그 능력이 극대화된 채로 굳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굳어진 모양새를 우리는 적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적성이라는 거 대체 어느 나이 정도가 되면 굳어지느냐라고 많이 궁금증들을 갖고 계신데요.
학자마다 이견이 많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평생 사람이 달라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소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뇌 발달과 견주어서 7, 8세 정도가 되면 인간은 모든 게 다 결정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급진적인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교육계에서는 소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전 세계 교육계가 어느 정도 비슷한 시점을 합의 보고 있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만으로 15, 16세 정도가 되면 아이들의 적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 15, 16세가 우리나라 학령으로 치면 중3, 고1 때를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이 되면 너 인문계 갈래, 특성화 갈래, 특성화 안에서 공업계열 갈래, 상업계열 갈래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고요. 또 인문계 안에서도 여러 가지 학교들을 나누게 되는 거죠. 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문과 갈래, 이과 갈래 이렇게 나누는 것도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서울의 교육감 그 후보 선거와 뭐 대선이 있지만 후보들이 자꾸 중학교 애들 직업 체험을 많이 시키자라고 다 공약으로 내놓는 이유는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 방향성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큰 결정을 하기 전에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한 학기를 쉬고 직업 체험하자. 이건 아일랜드에서 하고 있는 모델인데 15세를 우리가 또 지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북유럽의 여러 나라가 15세 이후가 되면 넌 대학 가라이, 넌 기술 배우라 하면서 엄격하게 계열별로 이렇게 나누는 것도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로지도 관점에서는요, 보통 예전 우리 교육은 초등을 따로 먹고 중고등을 같이 먹고 대학을 따로 먹어서 초중 고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진로교육 측면에서는 그게 아니라 초등학교랑 중학교를 하나로 먹는 게 맞습니다. 진로교육 측면에서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대학교를 또 하나로 먹는 게 맞다는 거 보는 거죠. 그럼 초등학교, 중학교를 하나로 묶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얘들은 아직 굳어지기 전 단계 애들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한테 진로적 성면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뭐냐? 굳어지기 전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굳어지기 전에 평생 갈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을 시키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한테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중3 졸업할 때까지 책을 잘 안 읽는 애들은 평생 책을 잘 안 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인사를 잘 안 하는 아이들은 평생 뻣뻣한 애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요즘 아들 녀석들이 인사 잘 안 하면 우리 엄마들은 시크한 도시남자네 어쩌네 하시는데 전혀 그거 상관없어요. 특히 엄마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사 잘하는 애들이 면접 시험을 되게 잘 봐요. 왜 인사 잘하는 모양새가 들어서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인사하니까 하루 종일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냥 당당해 보이고 자신감 있어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평소에 인사 안 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애들은 평소에 인사 안 하더라도 오늘 면접 날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걔들은 큰 결심하고 면접장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꼭 인사해야지 이런 결심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인사의 포인트를 익숙하지가 않아서 못 찾기 때문에 계속 문 열면서부터 언제 인사할까 그걸 고민하기 때문에 뽑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머뭇머뭇거리고 쭈삣쭈삣한 그런 모습으로 굉장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초적인 습관을 초중학교 때 들이는 것이 가장 그래서 굳어지기 전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엄마 아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학습적인 얘기를 계속 많이 하니 아무리 점수는 좀 잘 나올지 몰라도 고등학교 이후에 가게 되면 습관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교육이 왜 어려운 이유인지 아십니까? 뭐 다들 교육자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부모님들은 굳어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웬만하면 잘 안 변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 가치관 바꾸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굳어진 지 한참 되신 분들이에요. 웬만하면 잘 안 변하십니다. 어른들이 변하려면요, 큰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걸 심리학자들이 또 계산해 놨는데 그 큰 충격이 1번 배우자 사망, 2번 자녀 사망, 뭐 이런 정도 아니면 우리 어른들은 잘 안 변합니다. 우리 배우자분들한테 서로 변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배우자분이 변하려면 여러분들이 사망하지 않는 한 잘 안 변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어른들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양보와 배려를 통해서 이성적으로 맞춰가면서 이렇게 배려하면서 사는 거지 자꾸 단점을 지적해봤자 내 단점 내가 알아도 잘 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굳으신 분들이고 자녀들은 막 굳어지기 전의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점점 책을 안 읽은 채로 굳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책을 읽었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자기는 안 하면서 나보고 하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중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은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걔가 굳어지기 전에 주변에서 자꾸 우리가 모범을 보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를 책을 많이 읽게 만들고 싶으시면 애 보고 책을 많이 읽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도서관 가서 책을 잔뜩 빌려다가 밥상 위에 자꾸 쌓아놓는 모습을 보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애들로 하여금 우리 부모가 도서관 출입하는구나, 책을 가까이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랜만에 읽으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통 생기시거든요. 또 요즘은 노안까지 와서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럼 읽으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애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일주일 뒤에 안 읽으셨더라도 또 책 반납하시고 새 책 빌려다가 자꾸 쌓아놓는 모습을 보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그런 걸 봤을 때 아, 책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데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책을 안 읽으면 애들 뭐 너 왜 책을 안 읽냐? 엄마가 없는 살림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책을 많이 사줬는데도 너는 그렇게 책을 안 읽느냐? 아빠가 너 어렸을 때 얼마나 책을 많이 읽어줬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애들은 발달하면서 부모님을 절대자로 인식하는 시기가 있대요. 절대자가 뭡니까?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4, 5세 애들이 특히 아빠를 보면 많이 그렇다는데요. 엄마는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빠한테 쫄르면 장난감 나오고 아빠한테 쫄르면 놀이동산 나오니까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자로 인식하는 시기가 있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십니까? 교육적으로는 어떤 뜻이느냐? 아빠가 어렸을 때 자동차 운전하고 가면서 창문 내리고 쓰레기 버리는 걸 본 아이들은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길 가다 쓰레기 버리지 말라라고 해도 그 교육이 안 들어오게 됩니다. 왜? 애는 봤거든요. 어렸을 때 신이 저렇게 버리시는데 나 같은 인간은 따라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는 항상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초중학교 아이들은 아직 완성된 아이들이 아니고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주변 어른들의 행동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은 굳어지기 전에 다양한 체험 활동을 많이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체험 활동을 통해서 좋아하는 선호와 단순 선호를 빨리 진짜 선호, 집착까지 형성된 진짜 선호와 잠깐 좋아하는 단순 선호를 자꾸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자기가 미술 공부를 해보고 싶대. 그래서 방과 후 활동으로 미술을 시켜놨더니 한 학기 정도 하더니 엄마 나 미술 안 할래? 이게 바로 단순 선호가 되는 겁니다. 애들은 몇 달 하다가 안 한다 그러면 이놈의 자식 끈기가 없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사인이에요. 그거 했다라는 것 자체가 단순 선호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쪽으로는 이제 미련이 앞으로 안 생긴다라는 아주 좋은 정보를 두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어설프게 자꾸 그냥 조금씩 힘들다 하면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이 정보를 안 주게 되는 거지. 한 학기 정도 하고 엄마 재미없어 안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발명하는 것은 학교 방과 후 수업으로 하더니 너무 좋아하더니 또 교육청에서 주말에 이렇게 불러다 하는 그 교실도 지가 다 나가겠다고 해서 보냈더니 벌써 2년째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분야에 집착까지 형성된 선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을 위한 진로 교육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해서 단순 선호를 자꾸 가지를 쳐내는 겁니다. 단순 선호를 자꾸 가지를 쳐내야 집착이 형성된 선호 몇 가지를 고른 다음에 이 분야에서 더 깊게 탐색을 하면서 분야를 좁혀나가는 게 진로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요. 우리 여기 혹시 자녀가 고등학생이신 분도 계실 텐데 고등학교 이상이 되면요. 어른이라고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걔들은 웬만하면 안 변합니다. 걔들도 우리랑 똑같이 큰 충격받지 않으면 또 안 변해요. 근데 언젠가는 좋은 충격을 받아서 단점이 개선될 거라는 믿음을 갖는 건 부모님들의 마음이지만 인생이 로또만 바라보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언젠가는 그렇게 되면 좋은 일이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이상의 아이들한테는 자꾸 내 눈에는 단점을 보이지만 단점을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굳어지면서 분명히 장점이 있을 텐데
좋아하는 게 있을 텐데 저 좋아하는 거가 장점이 나중에 사회적으로 발현됐을 때 어느 분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거기까지 도달하는 방법이 정말 많이 우리 때는 달라진 게 많아졌을 텐데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고 애는 더더욱 모르니 같이 한번 머리 맞대고 설계를 해보자, 이렇게 삼는 게 고등학교 대학교 시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두세 개의 집착이 형성된 선호를 찾아서 중학교로 떠넘겨주고, 중학교에서는 두세 개의 집착이 보이는 그 분야에서 좀 더 깊이 탐색을 해서 하나로 줄이게 되며 그걸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계열에 맞는 고등학교를 진학을 시키고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그 계열 안에서 자기의 평생의 무기로 삼을 학과 단위로 하나를 줄여달라는 것을 우리가 진로의 학습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진로 지도를 여기 계신 분들은 교육을 리드하시는 분들이니까 학교나 학부모님들한테 많이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진로 교육을 또 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 민감한 문제가 있지만 사교육 문제, 교육비 문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가서 교육을 할 때 가장 이제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부모님들은 옛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1990년도에 정확하게 우리 사회의 대학 진학률은 30%를 조금 넘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는데 1990년도 자료를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옛날 실업계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률이 8.9%였고요. 그 다음에 1990년에 인문계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률이 43%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평균 내보면 30 몇 % 정도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정도만 22년 전에는 대학을 갔던 고학력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돈만 내면 누구나 다 대학을 갈 수 있는 학력에 의한 대학교에 의한 프리미엄이 없어진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차라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학교 졸업하는 애들보다 뜻이 있어서 고등학교만 나와서 취업을 하는 애가 훨씬 더 사회적으로 의미 있어 보이게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옛날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옛날처럼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돈이 안 들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애들 앉혀놓고 늘 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없는 살림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든지 너 대학 갈 때까지만 신경을 쓰고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무시무시한 옛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그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은 지금 고등학교 이후에 점점 대학교로 갈수록 더 교육비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들이 애들한테 교육비를 굉장히 초중고등학교 때 많이 쓰는 이유는 옛날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요. 또 어떤 상황이냐면 해필 애가 초, 중, 고 다닐 때 아빠는 회사에서 과장, 차장, 부장입니다. 자기 인생의 현금 흐름이 제일 좋을 때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정도는 쓸 수 있다고 감당합니다. 머릿속으로는 대학만 가면 끝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 요즘은 애가 대학 들어가게 되면 드는 돈은 더 들게 되는 거고요. 교육기간은 더 남아 있고 일반 회사에서 아빠는 부장을 끝으로 이제 경제적 하강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이 불일치 현상이 현재 대한민국의 중산층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학부모님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저는 중산층의 노후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남녀분이 많이 섞여 계시는데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중산층의 노후가 아니라 엄마들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난 게 그나마 참 다행인 게요. 우리 남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남자들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노후 걱정이 없습니다. 왜 노후 걱정이 없느냐? 통계적으로 엄마보다 10년 일찍 죽기 때문에 차라리 죽어버리면 그 험한 꼴을 안 당해도 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중산층의 자산이 제로가 되는 시점하고 우리 그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교묘하게 일치를 하고 있어요. 우리 남자들은 그래서 돈을 깔끔하게 다 쓰고 죽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아주 철학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문제는 엄마들인 거죠. 현재 엄마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입니까? 87세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만 해도 젊으신 분들은 징그럽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 더 놀라운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평균 연령은 수명은 1년마다 3개월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여성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한 90세까지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초중 고등학교 때 애들한테 쓰는 교육비는 엄마의 노후에서 땡겨다 쓰는 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애들한테 돈을 쓸 때는 이게 내 노후를 헤쳐서까지 아이한테 필요한 돈인가 이걸 따지셔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거의 없고 남들 다 하니까 안 하면 불안해서 습관적으로 또 교육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선행학습하는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솔직하지 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10시까지 내 눈앞에 안 보이면 사실은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남들 다 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불편함까지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노후는 아이들로 인해서 엄마의 노후는 굉장히 훼손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초중고등학교 때 애들한테 돈을 많이 쓰는 게 정말 애들을 위한 건 아니다. 오늘 같은 현실에서 진짜 애를 위한다면 사랑하신다면 애가 나중에 사회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맹활약할 30대 초반에 애들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꿈을 이룰 30대 초반에 그때 엄마 아빠의 노후가 애들의 발목을 안 잡아주는 게 요즘 애들한테는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비의 리모델링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선학교에서도 뭐 경기교육청 같은 경우도 사교육비 절감 이렇게 만화 영화를 보면은 대부분 학습에 대한 효과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거시적인 시각으로 가정을 지키는 데는 교육비 리모델링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엄마의 노후가 튼튼해야만 오히려 아이들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좀 거시적인 시각까지도 많이 전파를 해주셔야만 애들이 잘 교육이 더 올바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 중학교 때는 습관 형성의 시기, 고등학교, 대학교는 설계의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부부가 젊으셨을 때 훨씬 경제력을 많이 쌓고 정보를 습득해서 철들어서 뭔가 하고 싶다는 얘기가 생겼을 때 그때 한 방으로 밀어주시는 게 요즘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성공하는 방법이다. 이런 것들을 진로적으로 좀 알으셨으면 좋겠다. 이게 요 장표의 내용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만 얘기하면 엄마들이 너무 불안해 하십니다. 아무리 나만 교육비 안 쓰면 이게 나중에 애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걸 되게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정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현실에서 그게 올바른 방법이다라는 것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셔야만 애들과 그다음에 부모님들은 안심을 하고 진짜 교육비를 줄이게 되고 진로 설계를 잘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현대 인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 인재상이 아니라 현대 사회가 아이들한테 원하는 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현대 인재상이라고 부르는데 그 현대 인재상은 다음에 3가지 조건을 갖춘 아이들을 굉장히 좋은 인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중에 첫 번째가 여기 성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현상인데요. 제가 좀 전에도 원주에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여기 왔었는데요. 만약에 원주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갖고 3월 달에 학부모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는 진학 지도보다는 인성 지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학부모들이 좋아할까요? 되게 싫어하십니다. 아이고 우리 학교 왜 그러나 학교 잘못 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또 애들도 인성 성실 얘기하면 또 우리 학교는 고리타분한 왜 옛날 얘기하는가 이런 얘기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첫 번째 인재상이 성실이라고 돼 있는데 이 성실은 지금 학교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교과부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21세기 첨단 사회에서 원하는 첫 번째 인재상의 덕목이 성실이라는데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실이 인성이 애들한테도 부모님한테도 굉장히 중요한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만 우리 학부모들도 학교의 뜻을 제대로 알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첫 번째 지금 사회에서는 인재상의 조건이 성실이 됐냐면요. 다음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 난리치고 대학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난리치고 취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취업한 지 1년 안에 관두는 애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직장 때려치고 관둬요.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1년 안에 지금 회사를 관두는 애들이 지금 중소기업은 40%, 중견기업은 24%, 이 취업난에 절대 안 관둘 것 같은 삼성, LG 이런 대기업도 취업한 지 1년 안에 관두는 비율이 14% 정도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난리 쳐놓고 취업해놓고 1년 만에 관두고 다른 회사 가서 잘 살면 모르겠는데 옮긴 회사도 또 1년 만에 관둡니다. 회사 2번 때려치고 나서는 그제서야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대학원 갈래 유학 갈래 편입할래 하면서 엄마 노후에 사용될 마지막 돈까지 긁어가는 애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요즘 애들이 희한하게 어렸을 때부터 돈 내고 어디 다니던 버릇이 있어서 돈 받고 어디 다니는 데는 익숙하지가 않은 평생을 그냥 계속 어딘가를 돈 내고 다니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는 원래 2년간 신입사원 교육을 시켜야 10년간 인재를 키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진교육학의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성실한 애들 찾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는 이미 교육제도보다 앞서서 10년 전부터 채용 패턴을 바꿔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대학 이름만 보고 명문대 애들을 뽑았던 이유는 걔들이 참고 잘 견뎠기 때문에 보통 애들보다 성실할 것이다라는 기본 가정을 충족시켜줬기 때문에 그 애들을 뽑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 애들은 명문대 나온 거랑 성실한 거랑은 별개의 문제가 됐다라고 사회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회는 그래서 대학 이름만 보고 애들을 뽑는 서류 중심의 전형을 버리게 되는 거고 애들을 직접 만나보겠다. 뭡니까? 면접 중심의 전형으로 채용 패턴을 바꿔버린 거죠. 면접을 봤더니 안 본 거보단 난데 또 인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인간은 면접 시에 30%는 거짓말을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10명 중에 8명은 취업 당일날 1개 이상의 거짓말을 한다는 인사 통계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뭐 면접 볼 때는 뽑아만 주시면 뼈를 묻을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막상 들어와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 원래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사회는 면접의 강도를 늘려왔습니다. 한 번만 봐서 그런가 보다. 몇 번 더 봐야 되겠다. 1차 면접, 2차 면접, 3차 면접 점점 강도를 늘려왔던 거죠. 이거 갖고 애들이 대비를 잘하더라. 스트레스 좀 더 줘봐야 되겠다. 바로 압박 면접을 주게 되는 거고요. 이것도 애들이 대비를 잘하더라. 적어도 하루는 같이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숙박 면접까지 이 면접을 굉장히 진화시켜 왔습니다.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 대학들이 이런 사람들을 잘 만들어서 사회에 공급하는 게 아니라 대학들이 이제 교과부에서 취업률에 따라 지원을 해준다니까 대학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숙박면접 대비법, 압박면접 대비법 이런 것들을 자꾸 가르쳐서 보내니까 이 면접의 의미가 또 별로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는 5년 전부터 채용 패턴을 또 한 번 또 바꿉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의 중심 채용은 뭐냐? 두어 달 같이 살아보고 그 중에서 애들을 선발하겠다. 뭡니까? 인턴 중심의 채용으로 바뀌어 있게 되는 겁니다. 서류 중심의 전형을 버리고 면접과 인턴 중심의 채용으로 바뀌어 있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뭡니까? 성실성을 강조하는 인재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화가 나느냐? 대학교에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느냐? 전에는 돈 들 일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애들 뽑을 때. 서류만 보고 뽑으면 돈 들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요즘은 두어 달 월급 주면서 관찰해야 되죠. 안 나가게 교육시켜야 되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가서 지난달 정기채용 끝났는데 이번 달 상시채용 또 해야 되죠. 중소기업은 아예 나갈 것을 전제로 하고 몇 명을 더 뽑아야 되는 과채용 현상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우리는 역할 분담이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기로 했었는데 언제부턴가는 애들 뽑다가 볼일 다 본다. 원래 대학들이 하는 일이 뭐냐? 너네들이 좋은 애들을 선발해서 우리 사회에 공급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느냐?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면서 사회제도가 교육제도를 압박을 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제도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입시제도에 변화를 주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현재 대한민국의 입시제도는 점점 성실성을 강조하는 입시 전형적으로 바뀌고 있게 되는 겁니다. 성실성을 강조하는 입시 전형이 뭡니까? 수시와 정시에서 수시 중심의 전형, 그 안에서 입학 사정관제 중심의 전형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게 되는 거죠. 올해만 하더라도 수시 전형이 65% 전체 정원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입 전체에서는 80%, 명문대학교는 근 7,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고등학교는 11월 1일 날 발표한 서울대학교 입시안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서울대학교 입시안이 내년도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바뀌죠. 우리 수시가 83%까지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이고 지역균형 선발을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 등급을 수시에서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내년도 입시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수능 없이 애들을 뽑는 그런 입시가 서울대학교는 내년도부터 시작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둘째 주에 서울대학교 입시안을 설계하신 그 교수님하고 또 몇 분하고 해서 서울에서 세미나를 했을 때 저희가 굉장히 강력하게 물어봤어요. 그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역시 예상대로 사회의 요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사회의 요구를 대학교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